경기 상승기에 좋은 채권, 고수익을 얻을 수 있는 채권도 있습니다. 바로 하이힐드 채권과 이머징 채권인데요. 하이힐드 채권은 신용등급이 낮은 회사채에 투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이힐드 채권은 경기가 안 좋았던 2008년에는 가장 안 좋았지만 경기가 상승하던 2009년에는 가장 성과가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경기가 안 좋으면 시장 위험 프리미엄인 가상금리가 급등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하이힐드 채권의 금리가 상승하게 되어 가격이 하락하게 됩니다. 하지만 경기가 회복되기 시작하는 첫 해에는 가장 높은 수익률을 보이는 게 하이힐드 채권입니다. 부도 위험이 줄어들어 하이힐드 채권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이자 수익까지 있으니 주식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이자가 하이힐드 채권의 탁월한 수익을 견인합니다. 하이힐드 채권은 가상금리가 가격을 결정합니다. 가상금리란 기준금리의 신용도 등의 조건에 따라 덧붙이는 금리를 의미합니다. 기업이 채권을 갚지 못할 위험이 증가한다 싶으면 금리가 더 높아지는 거죠. 그래야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돈을 빌려줄 사람이 생기니까요. 경기 상승으로 인해 기업이 채권을 갚지 못할 리스크가 줄어들면 회사 자체의 리스크도 줄어들지만 하이힐드 채권 시장에 관심이 몰려 시장 자체도 좋아지기 때문이고, 하이힐드 채권에서 투자 적격 채권으로 등급이 올라가는 채권들이 등장하면서 하이힐드 채권 자체의 경쟁적인 상황이 완화되면서 시장 자체가 좋아지는 효과도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개별 채권에 가는 관심이 많아지기에 유리한 상황이 조성됩니다. 다만 하이힐드 채권의 가장 큰 위협은 거시경쟁입니다. 왜냐하면 하이힐드 채권은 신용 위협을 가장 많이 신경 써야 하는데, 신용 위협의 종류들인 부도 위협, 신용등급 하락 위협, 유동성 위험, 그리고 가상금리 확대 위험 모두 거시경제와 관련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대신에 개인 투자자로서는 이런 위험을 해결할 구세주가 있으니 바로 채권형 펀드에 투자하면 됩니다. 채권형 펀드에 투자하면 부도 위험은 최소한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하이힐드 펀드가 괜찮은 이유는, 첫째, 전문가가 철저히 분석해서 하이힐드 채권 중에서는 그나마 우량한 종목을 선택하기 때문이기도 하고, 둘째, 미국은 해체 유통시장이 잘 발달되어 있어 투자 기업에 문제가 생겨도 매매로 해결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미국 하이힐드 시장은 전 세계 하이힐드 시장의 75%를 차지하고 있고, 미국의 기업들은 자금 조달의 3분의 1을 회사채 발행을 통해서 할 정도로 시장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대체로 200에서 800 종목에 분산해서 투자하기 때문에 어느 기업이 부도가 나더라도 괜찮습니다. 수익률에 큰 지장은 없습니다. 이머징 채권은 브릭스, 동남아, 동유럽 등 신흥시장 국가들이 발행한 채권에 투자하는 펀드입니다. 국내 채권의 기대 수익률은 2%에서 3%지만 신용등급이 높고 만기가 짧기 때문에 경기 하락기에 좋습니다. 그리고 해외 채권은 기대 수익률은 5%에서 10% 정도로 높습니다. 물론 환 리스크와 어느 정도 변동성은 감수해야 합니다. 이머징 채권은 달러 표시 채권의 경우 그냥 미국 국채 금리에다가 발행 국가의 리스크를 더한 수준인데, 그래서 가상금리가 어떻게 될지가 중요한 체크 포인트입니다. 가상금리는 해당 국가가 돈을 못 갚을 위험과 직결됩니다. 그리고 해당 국가의 통화표시 채권의 경우 통화가 가장 중요한 체크 포인트입니다. 이머징 채권은 글로벌 경기가 안 좋을 때 투자하면 절대 안 됩니다. 선진국 투자자들이 채권을 매도해 자금을 빼서 본국으로 철수하므로 해당 국가 채권 가격도 하락하고 통화 가치도 하락합니다. 해당 국가의 외화 자산이 증발하기 때문입니다. 외화 자산이 적어지니 해당국에서 외화의 가격이 높아지고 상대적으로 해당 국가의 화폐 가치가 하락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도 97년 외환위기 때 아시아 지역 경제에 문제가 벌어지자 외국 자본이 대거 철수하여 외환이 고갈되었고, 이에 따라 외화 가치가 하락한 전례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해당 국가의 통화로 표시된 이머징 채권은 추천하지 않아요. 이머징 채권은 환율 변동을 바라보고서 차익을 많이 얻는데, 일반 투자자들이 환율에 대한 정보를 얻어서 그걸 가지고 투자 의사 결정을 적절한 시기에 하는 게 쉽지는 않기 때문이죠. 주식은 막 정석대로 투자하려면 기업의 가치를 명확하게 분석하고 산업의 발전 방향 등등에 대해서 파악을 해야 되지만, 채권은 거시경제 분석이 전부입니다. 채권 수익은 두 가지로 구성됩니다.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발생하면
는 이자 수익과 채권 가격 등락에 따른 자본 손익이 있습니다. 그런 채권 가격은 금리가 결정합니다. 금리와 채권 가격은 시소와 같습니다. 그리고 채권 가격은 인플레이션과 이자율이 결정합니다. 명목 이자율은 시장 이자율입니다. 명목 이자율의 예상 인플레이션을 빼면 실질 이자율인데 실질 이자율이 마이너스면 차라리 실물 자산을 사는 것이 낫습니다. 채권 가격은 실질 이자율이 결정하기 때문이죠. 실무자산에는 금과 원자재가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은 예상 인플레이션이 최대적입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주는 것은 거시경제 지표입니다.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면 신규 발행 채권의 가격이 하락합니다. 그래서 이자율이 낮은 기존 채권의 투자 매력도가 떨어져 가격이 하락할 것입니다. 신규 발행 채권에 자금이 몰리기 때문이죠. 시장의 단기금리는 중앙은행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경기 과열이 발생한다 치면 단기금리를 높임으로써 기업의 자금 차입을 어렵게 만들어놔 과도한 투자를 힘들게 해서 경기를 진정시킵니다. 다만 장기금리는 채권 가격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만 중앙은행이 직접 관리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장기금리와 단기금리는 인플레이션과 예상 인플레이션이 연결고리이기 때문에 간접적으로는 관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채시장은 한국은 3년째 중심, 미국은 10년째 중심입니다. 이런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주는 것에는 경제 성장률, 사회의 역량으로 성장할 수 있는 안정적인 성장률 이상으로 과도하게 성장하면 인플레이션 압력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과도한 성장도 좋은 게 아닙니다. 그리고 임금 인플레이션과 실업률, 원자재 가격, 환율은 수입 물가에 영향을 줍니다. 주택 가격 상승, 소비자 인식 등이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사람들이 오를 거라고 생각하면 계속 오릅니다. 그런 마법이 있습니다. 역사적인 사례를 보면 1970년대에서 80년대 초까지는 고물가 시대였습니다. 1970년대에 오일 쇼크로 원유 가격 상승이 일어났고 그에 따라 다른 물가들도 지속적으로 올랐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뇌리에는 물가가 계속 오를 것이라는 인식이 박혀서 80년대 초까지도 계속 고물가 현상이 지속됐던 것입니다.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의 의장 폴 볼커가 이런 예상을 끊기 위해서 미국 연준금리를 20%대까지 올림으로써 기업의 투자를 죽여놔야 인플레이션을 잡았을 정도였습니다. 이는 이머징 채권 투자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주는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볼커의 이런 조치 때문에 당대 중남미, 동유럽, 아프리카의 상당수 국가들의 외채 부담이 상상 이상으로 커지는 역효과를 내면서 이들 국가들이 국채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는 사태로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먼저 70년대에 금융시장이 발달하면서 미국 연방준비은행 기준금리와 연계한 변동금리 채권이 등장했던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신흥국들은 미국보다 돈을 못 갚을 위험이 크기 때문에 미국보다 금리를 더 높게 올리지 않는다면 자금이 빠져나갈 우려가 있어 울며 겨자 먹기로 미국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자국의 기준금리를 올려야만 했습니다. 따라서 이들 국가들의 경제가 상당수 붕괴되었습니다. 당시에 이렇게 이머징 채권의 경우 해당국뿐만 아니라 선진국의 기준금리도 잘 살펴야 하는 부분이 있어 더 어렵습니다. 이렇게 채권 투자에 있어서 거시경제 분석이 중요하기 때문에 투자자가 꼭 봐야 하는 거시경제 지표는 5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고용보고서. 고용보고서는 고용과 임금 성장에 관한 시적절한 지표를 제시합니다. 기업의 상황이 좋으면 사람을 많이 채용하고 그렇지 않으면 사람을 뽑기는커녕 내보내기 때문이죠. 둘째, 소비자 물가지수. 지금이 인플레이션인지 디플레이션인지 스태그플레이션인지 알려줍니다. 특히 인플레이션인지의 여부는 중앙은행의 정책금리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더욱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채권 가격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죠. 셋째, 제조업 구매자 지수. 제조업 구매자 지수는 기업하고 관계가 깊기 때문에 제조업 구매자 지수가 상승하면 주가 지수가 오를 것으로 예상이 가능하고 인플레이션 예상으로 금리도 상승할 것이기에 채권 가격의 하락이 예상 가능하며 몇 달간 50 이하로 내려간다면 금리 하락으로 채권 가격이 상승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유용한 지표입니다. 네 번째, 생산자 물가지수. 특히 중간재와 원료 물가지수는 미래 물가 상승에 관한 효율적인 지표입니다. 소비자 물가지수보다 3, 4 영업일 전에 발표가 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인지에 대한 훌륭한 사전 지표가 됩니다.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마지막으로 꼽을 수 있는데요. 경제 방향에 대한 직관적인 정보를 역시 줍니다. 고용보고서와 마찬가지입니다. 그 외에 투자 시 봐야 될 지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테드 스프레드로 투자 건전성을 알 수 있습니다. 테드 스프레드라는 게 있는데 이건 미국 국채 3개월 수익률과 리보라고 유럽의 은행 간 돈을 빌릴 때 사용되는 금리를 비교한 수치입니다. 그래서 국제적인 단기자금 시장의 여건을 보는 지표로도 많이 보는데 신용 위험 측정 지표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은행 간 대출의 부도 위협을 나타내는 것이죠. 테드 스프레드가 올라가면 은행들끼리 빌리는데 돈을 못 갚을 위험이 커진다는 의미입니다. 돈을 굴리는 은행들이 돈을 못 갚는다는 의미는 금융시장에서 돈은 현금이 축소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금융투자에 자금이 잘 안 돌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수치가 올라갈수록 안 좋습니다. 0.5가 올라가면 주의, 1이 넘어가면 자산의 현금화가 긴급한 상황인 겁니다. 빅스 지수도 참고하면 좋은데 투자자들의 공포를 측정하는 지수입니다. 향후 S&P 500 지수가 30일 뒤에 어떻게 변동할지 알려줍니다. 채권 지표 자체로도 주식시장을 예측하는데 훌륭한 지표가 될 수 있습니다. 주식은 실물 경제에 대한 선행 지표지만 채권은 주식에 대한 선행 지표가 됩니다. 실물 경제 상황에 가장 빠르게 반응하는 게 바로 채권 시장인데요. 그 다음이 주식시장, 그리고 그 다음이 실물 경제입니다. 눈여겨봐야 될 채권 지표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입니다. 원래 국채는 만기가 길어질수록 금리가 높아집니다. 먼 미래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위험한 만큼 이자가 붙습니다. 이자가 붙어야 사람들이 위험을 감수하고 투자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단기 금리는 중앙은행의 정책 금리에 상당한 영향을 받습니다.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때 중앙은행이 정책금리를 높게 유지하게 되고 이에 단기금리도 높아집니다. 그런데 시장 참여자가 향후 경기를 불투명하게 생각해 장기국채를 매입하면 장기국채 금리가 하락하게 됩니다. 국채의 가장 큰 손님은 글로벌 연기금이나 각국 중앙은행들인데요. 이런 합리적인 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장기 국채를 매수해서 장기 금리가 역전될 정도라는 건 경기가 침체될 것이라는 확실한 신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하이힐드 채권 가상금리인데요. 주식시장의 선행지표로서 주식 투자를 할 때 꼭 봐야 합니다. 먼 일이 발생하면 채권 시장부터 반응하기 때문이죠. 리먼 브라더스 사태 때도 당시 S&P 500 지수는 2007년 10월에 붕괴되기 시작했는데 하이힐드 가상금리는 2007년 5월부터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백신이 개발되어 경기가 괜찮아진다면 어디에 투자해야 할까요? 저는 미국 하이힐드 채권 펀드에 투자할 것 같아요.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해결될 때도 가장 높은 수익률을 보였던 게 하이힐드 채권이었어요. 주식이 평균보다도 좋았습니다. 물론 아직은 아닙니다. 실물 경제가 좋지는 않은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백신이 개발되는 시점에서 리스크 감소가 된다면 하이힐드 채권 펀드도 가입하셔서 시장 자체의 좋은 흐름을 타는 것도 성공적인 재테크의 방법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